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7일 동안 단식을 하던 이정현 당대표, 내가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밝혔던 이정현 당대표가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을 만난 뒤 돌연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은 왜 이 같은 빈손 회군을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중단한 이정현 당대표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대표의 심리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내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는 단식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8일간 뭐 했다? 헛싸움했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정현 당대표의 건강만 잃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손이다. 새누리당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8일간 헛싸움만 벌였다. 동아일보 따끔하게 일면에 지적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인데요. 그렇다면 왜 빈손으로 회군을 했을까? 청와대 의중 전달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여당이 전격적으로 유턴을 했다. 그런데 소득 없는 회군이다. 내부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강경 노선을 했느냐 이거지요. 사진 한 장 보시죠. 비통한 표정으로 정지석 원내대표 등이 이정현 당대표를 들것에 실어서 119 구급대원의 호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정현 당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숙변의 독소가 당대표의 두통 등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건강 상태인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말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가? 국감 복귀를 환영하긴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새누리당에게 사과는 안 했습니다. 버티는 정세균 의장도 참 끝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비판 역시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잘못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만 남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주제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에 얼마 전 큰 수해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수해 복구가 지지부진. 사진 한 장 보시죠. 함경북도 회령시 외곽 지역의 주택과 농경지가 크게 훼손돼 있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잠잘 집을 잃어버린 모습,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긴급 구호활동 장면인데 노약자의 전염병 창궐 우려 등등 북수해 지역의 상황이 아직은 열악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주민에게 남으로 오라, 내게 오라, 다 넘어오라. 이른바 북한 붕괴론.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붕괴론을 너무 노골화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도의 심리 작전이다, 이것은 심리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서울신문에서는 이렇게 피했군요. 북한의 우발 상황을 대비한 대통령의 고강도 대북 심리전이다. 고강도 대북 심리전이다.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내게 오라, 넘어오라, 남으로 오라.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할 것 같긴 합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제를 확 바꿔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고 첫 주말을 맞았던 그제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예식장에 있는 평범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누군가가 찍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말고 손가락 사이에 보이는 이것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누가 김영란법 어기나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의 란자를 딴 란파라치 몰카족까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꼭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몰카 찍고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휴일 월요일 아침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도시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7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정현 당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뒤 돌연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내일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이 같은 빈손 회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새누리 내일부터 국감 복귀.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는데 이런 이정현 대표를 보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짜장면을 먹는 인증샷을 올려서 이것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정현 당대표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단식을 했던 장소, 대표실에서 이정현 당대표가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119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대원들이 이정현 당대표를 심각한 표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이정현 대표가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정현 대표의 병원행을 마중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가 저렇게 기력을 잃으면서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본인의 소명을 말로는 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글로써 작성을 했습니다. 단식 중단한 이정현 당대표가 남긴 최후의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출력해봤습니다. 단식 중단 이정현 병원 이송 직전의 최후의 메시지다. 첫 번째 메시지, 요약하면 크게 세 개인데 1. 4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국정감사에 전원 임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국회법을 즉시 개정해서 국회의장 중립 의무 조항을 추가하자. 이른바 정세균 금지법, 정세균 방지법. 단식은 멈추더라도 정세균 방지법은 추진하겠다. 강경한 메시지를 두 번째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정세균 의장님께 전해주세요 라고 쓰면서 오늘이죠. 월요일 해외 출장 다녀오세요. 당대표, 여당 당대표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윤호해주는 메시지까지 세 번째로 남겼습니다. 또 있습니다. PS. 그러면서 나의 단식 중단 명분을 찾지 말라. 약간 이순신 장군님 같기도 하고 나의 단식 중단 명분을 찾지 말라.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 칼럼. 이정현 당대표가 방금 보신 것처럼 병원에 실려가면서 건강 상태가 빨리 쾌차가 돼야 되는데 최후의 메시지 세 가지 플러스 PS까지.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식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기가 안쓰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이 어떤 단식을 풀면서 그걸 좀 풀어나가는 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나마 좀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잘했다. 드는데요. 단식 중단. 어쨌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 뭐 수단의 문제, 그리고 방법의 문제, 그리고 목적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정현 대표가 했던 단식에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단을 먼저 보죠. 이 단식이라는 거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이 정말 어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단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만 하면은 모든 언론이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을 전하고 입장을 또 서포트해주는 이런 모든 수단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다라는 그 방법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명분은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해임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는 거에 대한 반발이 이 사건의 단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대통령 탄핵에 잘하는 어떤 그런 수준도 아니고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처리를 두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단식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주말부터 이정현 대표가 쓰러졌어요. 거의 누워서 생활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이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명분과 목표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한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단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목표를 상정했죠. 정세균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예. 하나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밝혔잖아요. 그 자체도 특별한 어떤 그 명분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단식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예. 수단까지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여러 가지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밤에 이정현 당대표가 서면으로 남긴 최후의 메시지를 보면요. 윤태곤 실장님, 첫 번째 메시지는 새누리당 복귀해달라. 뭐 이건 잘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금지법을 추진해 나가겠다. 근데 세 번째와 PS가 좀 독특하다 할까요? 정세균 국회의장님 출장 다녀오세요. 단식 중단의 명분을 찾지 말라.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하자면은 그 정 의장이 오늘 출장 나간 게 믹타라고 예. 영국 국회의장 협의회인데 우리나라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 이게 정의화 의장 때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을 오탄에 불러주는 게 관행인데 안 불러주고 뭐 차만 마셨다 한번 뉴스가 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 행사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나라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 의장이 빠지면은 모양이 되게 이상한 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첫 번째 국정감사에 전원 임해달라. 이게 말하자면 조건이에요. 임하지 않으면 난 단식 중단하지 않겠다. 이게 통과가 됐죠. 두 번째 것은 중립의무 조항 추가하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장이나 야당들은 그거 알아서 추진하시라라는 거예요. 법안을 제출하고 발의하는 거야. 예. 할 수 있는데 과연 근데 저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야당에서 이거 협조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표대결 하자 뭐 예. 이럴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당이 좀 깔끔하게 형사 고발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체면을 구긴 게 있는데 구길 때 한번 다 푸는 게 오히려 네. 기회일 건데 좀 남겨놓은 것은 조금 실책이 아닌가 싶고 예.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메시지가 쭉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이었어요. 어제 오전만 해도 포털에서는 뭐 제목이 이정현 나는 죽겠다 예.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밤 되니까 순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명에 따르겠다라면서 이유 없이, 참 이유가 아니라 조건 없이 이렇게 예.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이정현 대표한테 뭐 단식 푸신 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은 좀 지적을 하자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좁혀가자면은 국민이라든지 여론을 상대로는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예. 우리 이제 이수경 칼럼니스트가 쭉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리고 당내 비박계를 상대로 해서는 리더십이 부족했다. 예. 그리고 친박계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장악력이 부족했다. 서청원 전 대표가 뭐 이정현이 잘못했어 이런 게 방송 카메라가 예. 났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다 별로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도직구쇼의 패밀리 김정환 기자님 나오셨는데 요 PS 부분이요. 단식 중단의 명분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 민생이다라고 밝히셨는데 뭔가 단식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도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PS로 남긴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죠. 단식의 명분이 있었다면 단식 중단의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갑자기 중구난방인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방송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의 어떤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요. 서거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하셨을 때 그 모습하고 아마 겹쳐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YS의 그 유명했던 단식. 그렇죠. 그러니까 최한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 김영삼을 여기 묶어놓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길은 막을 수 없어라고 예. 그 새벽에 외쳤던 김영삼의 그 전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면서 본인의 이미지와 겹쳐지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희들 국민들한테 내놓은 어떤 그 이미지는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지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 죽을 거야라고 들어듣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YS의 그때 단식과는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들 예. 하죠. 그 정치나 외교를. 그런데 가능성의 예술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행위예술이죠. 행위예술일까요? 행위예술.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만큼 막장 드라마, 감동의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여론의 힘이 예. 아마 본인한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명분이 없다라고 아마 중지하셨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한 드라마였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정현 당대표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른바 당대표의 심리 분석인데요. 왜 이정현 당대표는 단식을 돌연 중단했을까? 새누리당의 이른바 빈손 회군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저희 돌직구쇼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출력물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주일 만에 빈손 회군 왜? 의미심장하게 물음표가 빈손 뒤에 달려있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고 있는 분은 이정현 당대표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장남이 단식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향에 계신 이정현 대표 부모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죠. 자식이 굶는데 어찌 내가 먹을 수 있겠냐. 거의 곡기를 끊는 수준의 굳은 부모님. 호소에 못 이겨서 이정현 대표의 마음이 흔들린 것 아니냐. 김병미 전 의원님. 굳은 부모님도 장남의 단식을 보면서 거의 곡기를 못 드셨다. 순천 북도에 계신 부모님인데 노부모께서 거의 뭐 단식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 아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옮겨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부모들도 이 누워있는 모습들을 이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지만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정현 당대표의 부모님 곡성에 사시고 계신데 박선수 교수님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식들은 참 많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정현 당대표는 그래도 효자가 아니냐. 그 논평을 안 할게요, 이건요. 예. 안 하고 아까 나오던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뭐 그 이야기는 뭐 이정현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저 효자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한 일주일간 그 여의도에서 벌어진 그 한편의 그 재미없는 코미디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코미디인데 재미가 없었다고요? 네. 제가 어떤 중견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요즘 이 코미디가 잘 안 먹힌대요. 더 웃긴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의도에 3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300명이 나왔다. 저 코미디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정현 의원이 이제 빈손으로 해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왜 그러면 이 단식을 감행했을까? 설마 누가 하라고 할 리는 없고 또 회의를 하지 않고 본인이 갑작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셨죠. 저는 제가 볼 때 이정현 의원이 그 김재수 국무위원 회의만이 통과됐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비토를 놓다니.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것은 이것은 단식이다라고 시작했고 타겟을 정석인 의장의 사태로 한쪽으로만 몰아갔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처음에 여야가 협치를 한다고 그러놓고 가장 단식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안쓰러운 것은 없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나온 일이 대체적으로 안 하니만 못한 그 단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만약 진짜 그 목표 삼는 것이 정세균 의원의 사퇴 내지 사과였다면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빈손을 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흔히들 이정현 대표가 누워 있을 때 개인한테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시 그 대통령 비서라서 뭐 미르라든가 이런 주도권이 있어서 블랙홀이 되게해서 혼자 들어 누웠다. 당무수석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정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저게 정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럼으로 해서 전국 주도권을 끌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다만 이번에 하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확인했던 것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야당의 힘이 세긴 세구나. 야당 공조라는 힘이 확인됐다는 거 하나하고 새누리당이 역시 친박이 매우 강한 친박 중심의 정당이었구나. 중간에 간간히 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당의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바뀌어버리고 예. 그래서 비박의 존재는 아주 미미했고 그래서 정확히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당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뭐 예. 그런 것들이 일주일 좀 보였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이었습니다. 예. 당대표의 심리 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강국한 설득 말고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이 누워있는 이정현 당대표를 찾아가서 위로했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걱정하신다라는 말씀도 전달했는데 정무수석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만하고 대통령님도 걱정 많이 하셔요. 윤태호 실장님,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제 그만 일어나요. 힘을 내요. 대통령이 걱정하셔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그럼 이 여당 대표가 단식을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걱정 안 한다, 힘내서 계속 단식하시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럼요, 당연하게 대통령 걱정하시고 그만두시라 만류하는 게 맞는데 두 번이었죠, 두 번째. 그런데 이게 그냥 아름답게만 안 보이는 게 이정현 대표가 대표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온 행보를 보면은 청와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나는 이제 바람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고 예. 반대쪽 이제 야당 공격이라든지 청와대를 방어하는 거에서는 정말로 온몸을 다 던져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알리바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그때 좀 청와대에도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만류하고 이렇게 털고 일어나는 그림이 괜찮은 그림이었을 아름답게만 거예요. 보였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방어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왜 추미애 대표가 27일인가요? 그러니까 단식 아주 초장이죠. 되게 비꼬면서 전북에 갔을 때 했던 말이 박 대통령 보고 하는 거다. 박 대통령이 장하다 잘했다. 그래서 예.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났을 거다. 그게 저는 그때 무슨 야당 대표 굳이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자초한 감이 없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게 앞으로 털고 나온 이후에도 정세균 의장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좀 이제 고민이 생기겠지만은 이정현 대표도 자기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예. 이야기 듣는 데 대해 가지고요. 그렇군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단식 중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이정현 당대표를 위한 해명 같은 건 없습니까? 아마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김재원 정무수석만 저 자리에 다녀갔는고 하면 그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추미애 당대표도 다녀갔는데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본인도 좀 멋쩍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 이정현 대표에 대한 단식을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거둘 거라는 비아냥. 그리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굉장히 푸하 코미디다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찾아가서 이제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파행의 수습을 하기 위해서 6가지 조항에 대한 중재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을 거둬들일 만한 명분은 이미 다 쌓아놓은 셈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단식을 본인이 이제 명분을 찾아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정세균 방지법을 통과를 시킨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본인이 단식을 그만둔다 그러면 시일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의 성격 특성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단식을 그만둘 테니 국감에 복귀하자는 식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 요청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김 의원님.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파업을 해서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파업하지 말고 작업 일선으로 좀 돌아오시라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그런다는 거죠. 아니 집권 여당 대표도 파업하는데 우리 뭐라 그러냐. 그게 이제 청와대와 요청이라기보다는 예.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애당초 초기부터 국감 보이콧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정현 대표가 나는 단식을 계속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국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미 청와대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부분보다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속에서 이정현 대표가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거둬들일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을 얻었다라고 보는 거죠.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요. 예. 그 어떤 단식을 그만둔 부분을 저는
정세균 의장의 관계보다는 청와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본 게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계속 단식을 할 경우 오히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에 오히려 지장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 이건 야당의 어떤 공격이 블랙홀만 된 게 아니라 여당의 정치가 나갈 길도 막고 있다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이정현 대표가 벌써 7일째를 넘어섰으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말에 간곡한 뜻이 전달되지 않는 한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 수석이 두 번까지 간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중단 사유도 찾을 답 맞지 않겠나 생각 드네요. 지금 뉴스 속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이정현 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잠시 후 이정현 대표를 병문안할 예정입니다. 이미 했군요. 8시에 이정현 대표의 병문안을 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정 의장과 이정현 대표가 20분 동안 대화를 했다. 과연 물러나라라고 단식 투쟁을 했던 이정현 대표와 물러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버텼던 정세균 의장 사이에 20분 동안 무슨 말이 할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잠시 후 저희가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 측에서는 전국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 일상적인 정치 선후배 간의 어떤 대화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이 얘기 다뤄보고요. 이정현 단 대표의 이른바 빈손해군 세 번째 이유부터 공개하고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빈손 해군일까? 국감 초기 의혹들 여론의 눈을 돌리기에 성공을 했다. 이른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 영문 표현으로 wishful thinking이라고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그 일종의 현실은 아닌 자신 속의 상상이겠는데 근데 지금 이게 물타기 그리고 내지는 시간 벌기용이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단과 관련한 어떤 의혹을 세탁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눈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감이 중단된 게 아니잖아요. 연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 아니면 못한 게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돌직구쇼에서도 도대체 이 소기의 목적이 뭐였을까 하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눈이 더 쏠리는 현상을 자초한 게 아닌가. 자충우돌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제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세간의 주목이 더 집중될 거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벌기,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을 뿐이지 그 사안 자체는 없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분명히 기대를 했겠죠. 이렇게 어쨌든 국회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은 여당에도 쏠리는 어떤 그 비판도 있겠지만 야당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와중에 지금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에 쏠린 어떤 시선을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뒤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언론으로부터 확 떨어지는 지난 금요일이었으니까 주말 사이에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해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산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네, 정말 초유의 사태죠. 문제가 되니까 그냥 재단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재단을 만든다라는 그 꼼수를 쓰고 있는 전경련의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던 그 이석수 전 감찰관 그리고 그 밑에 감찰 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30일날 국감에 나와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그 밑에 같이 수사를 했었던 검찰관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직을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고가 아니라 통보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국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요인들을 하나하나 정말 삭제해가는 그런 물밑 작업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시선을 분산시켜서 일단 이정현 대표 단식에 모든 시선이 쏠리긴 했으나 결국은 국민들 여론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죠. 결국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회군이 위화도 회군도 있습니다만 이게 득이 맞느냐 아니다, 실이 맞느냐, 빈손이다, 빈손이 아니다,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출력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빈손 회군인가 아닌가 살펴보시죠. 이정현 대표 단식 7일 그리고 국감 보이콧이 남긴 손익 계산서가 날라왔습니다. 자, 득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득! 첫 번째 득. 우병우, 미르 등 정권 관련 의혹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어쨌든 일주일간 이슈에서 잊혀져가는 효과를 봤다. 두 번째 득.
국회의장 중립성 논란 꼬리표를 부각했다. 적어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뭐 등등 중요한 이슈가 남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함부로 편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세 번째 득. 이정현 당대표가 목숨 걸고 당을 구하는 그런 선봉의 섬에 따라서 당내 입지, 특히 친박 내에서 그래도 이정현 당대표가 좀 한다면 해 라는 어떤 정치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득이었고요. 실에 대해서도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득만 있느냐? 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인데요. 일단은 당대표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역량의 어떤 한계를 노출한 것 아니냐.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당대표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거죠. 실 두 번째. 집권 여당으로서 국감을 보이콧하고 대안 없이 파업을 일삼는 어떤 이미지가 실추됐다. 그리고 친박과 비박 간에 내재되어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균열,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부각이 됐다. 세 번째, 이 중도층을 확실하게 야당으로 돌아서게 만든 자충수가 아니었느냐. 손실계산서가 오늘 발급이 됐는데 김병민 의원님,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반. 일단 득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득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김재수 장관이 만약에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보이콧 사태와 국정 파행 사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예상대로 김재수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서 그대로 갈 겁니다. 예. 그럼 야당은 계속해서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국은 오만과 아집에 불통을 부린다라고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을 겁니다. 예. 김재수 장관이 진짜로 해임을 건의될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국회에서 표로 가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몰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던 거죠. 야당이 여기서 새누리당이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9석의 새누리당이 택했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와 같은 뭐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국회 파업의 형태로 보일 수가 없었던 거고요. 결국 이걸 통한 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누리당이 원칙을 잃었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보수정당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 보수정당을 지켜왔던 원칙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야당이 그토록 극렬 투쟁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제도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활발하게 협상하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고,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투쟁 그 장에 가서 같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을 그렇게 비판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와 또다시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명분으로 야당을 향해서 이 협상의 비밀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린 실도 있지만 어쨌거나 득과 실 모두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당 싱크탱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득과 실이 한 5대5, 50%. 정치 전문가께서는 득실 중에 어떤 게 많다고 보세요? 글쎄요, 가지수는 5대5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실이 좀 많지 않냐. 실 쪽이 더 많다. 생각이 드는 게 득은 분명히 대통령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그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역시 그 미리라는 거에 앞으로 미르라든가 무슨 K스포츠재단 문제가 그 비리 의혹이 다시 또 부각될 거다 하지만은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확 불이 탈 뻔한 것을 좀 막아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김재수 그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 그 건의안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사실은 앞으로도 두고 볼 일이지만 그 해임 건의안이 함부로 대통령이 거절하기 힘든 그런 국회의 결의상으로 그 의결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몸으로 좀 막아줬다라는 게 있지만은 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야당의 어떤 공조라는 걸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당 공조 시스템을 오히려 굳건하게 해준 반면에 새누리당의 당내 힘에 겉으로만 단결이지 이 당이 다시 친박당이라는 걸 보여준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내 비박들이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좀 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과연 이정현 대표가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봤는데 이런 모습밖에 없느냐. 대통령의 사람들이다. 본인의 지역구가 이제 전라도 순천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고향이 같은 고향인데 호남 사람 이게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분명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반감, 새누리에 대한 반감은 아주 뿌리가 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 의원이 우리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역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 세력의 뭐 대표 내지는 하수인이었구나라는 인식이 과연 지역구에서는 저는
글쎄요. 당 대표로서 위상 때문에 도움된 것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지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본인과 여의도 정치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한테는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이 지역구 민심까지 진단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한 여론의 문매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참 논란이었습니다. 이른바 짜장면 인증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으로 몸져 누웠던 날 정세균 의장이 인스타그램이죠.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나 잘 먹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만두. 짜장면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군만두를 먹고 2개가 남겨져 있단 말이죠. 이 군만두 인증샷 때문에 아니 집권당 당대표는 단식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문제의 발단인 국회의장이 짜장면만 먹는 것도 아니고 군만두까지 시켜서 먹는 건 이건 명백히 당대표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그런 악수를 두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 의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인의 황후 쇼핑 의혹이 여러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부인이 타고 있던 관용차에 붙어있던 현대백화점의 자스민 카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매출 없이 카드를 그냥 받고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특권을 이용한 일탈 행위로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짜장면 플러스 군만두 인증샷. 그리고 2번째는 민경욱 대변인이 정세균 의장의 부인이 이른바 황후 쇼핑을 했다. 라는 의혹인데 먼저 짜장면 인증샷. 윤태웅 시장님, 지금 뉴스 속보 나오듯이 조금 전 8시에 정세균 의장이 이정현 당대표 병문안에 갔어요. 20분간 정국에 대한 대화 말고 대화를 나눴다는데 아마도 그 짜장면 인증샷과 군만두에 대해서 내가 군만두까지 시켜 먹은 건 당대표를 놀리기 위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해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거를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한테 저는 보고를 안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사진 보고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 예, 뭐 나중에 다 좀 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정리를 하면 몰라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네, 이정현 당대표가. 저 사진은 부적절하죠. 그래서 빨리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정의장 쪽에서는 김영란법 이 통과된 직후니까 국회의장도 이렇게 소탈하게 뭐 비서진들 이렇게 먹는다라는 탕수육이 아니라 군만두다, 소탈하다 뭐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아까 이제 득실로 돌아가 보자면은 저 새누리당의 득 중에 하나는 정세균 의장의 운신의 폭을 좀 좁힌 게 있을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2번째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개회사 논란에 이어가지고 이번까지인데 그럼 정말로 이제 심각한 또 대회전은 12월에 예산 정국에서 특히 예산 부수 법안 관련이거든요. 최근에 이 야당들이 법인세라든지 이런 관련 법안을 9월 내에 빨리빨리 발의해 놓은 게 9월에 발의해야지 12월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에서 안 싸우고 본회의에서 바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 의장 입장에서는 그때 가가지고 또 만약에 이제 여당이 반대하는데 뭐 직권 상정을 했다가 또 난리치고 또 사과하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아주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거 하나는 이제 여당의 득이라고 하면 득일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보면은 저는 뭐 부인의 뭐 쇼핑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으면은 주차가 잘 되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뭐 그런 데 대한 건데 과연 이게 여당 대변인 그 공영방송 메인 앵커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내신 분이 민경욱 의원이 할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앞에도 몇 번 헛발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부인하고 같이 가냐? 왜 1등석 타냐? 뭐 기념품 왜 돌리냐? 이건요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19대 국회의장의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알면서 그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공격의 진정성을 오히려 조금 희화화시키는 면들이 있다.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만 집중하면 괜찮을 건데 뭐 이게 보통 야당들이 잘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름 붙이는 거, 뭐 황후 쇼핑, 뭐 황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별로 스스로의 공격을 깎아내리는 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과감히 예측컨대 부메랑으로 다 돌아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민경욱 대변인이 이른바 황후 쇼핑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종환 기자님 그
자스민 카드? 네. 전 처음 듣는데 자스민, 벤자민 어떤 겁니까? 자스민이라고. 자스민 카드 이게 뭡니까? 정 의장의 부인이 갖고 연간 있다는. 뭐 수천만 원 이상 쇼핑을 하면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좀 황후 대접 받는 거죠. 백화점 측에서야 뭐 황후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씩 팡팡 써주니까요. 예. 그런 차원의 이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장님 뿔나게 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본질을 흐린다고 이제 정 의장 측에서는 얘기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속보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정현 대표 20분 동안 병문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는 보통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 가신 다음에 출국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허. 그런데 이 마지막 3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어제 나온 그 유감 표명을 하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정세균 의장께서 보도자료 낸 것도 딱 3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 없이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 표명만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깨끗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쿨하게 사과했어야 그렇죠.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는 처음에 이 사단이 막 불거졌던 시점에 구두로라도 유감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첫 번째 기회 놓쳤고, 그리고 저는 그 본인이 좀 병문안을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단식 투쟁하는 그 도중에 가셔서 자네 왜 그러나 전라도 짜장면 먹으러 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날 짜장면 먹지 말고 그날 가서 왜 그러나 손 잡고 이 좀 유감 표명을 하고 일어나서 같이 손 잡고 협치하십시다라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야 됐다.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기회 오늘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병문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저는 좀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추미애 대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추미애 당대표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롱하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했지만 사실 어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유일한 위너는 추미애 대표였다고도 생각을 해요.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고 정세균 의장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말이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의 역량은 다른 곳에, 더 중요한 곳에 쓰셔야죠 라는 이야기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희미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대표스럽다. 리더스럽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어제 유일한 추미애 대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단식 7리 남긴 것,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돌직구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돌직구 신문에 3가지의 사건, 사고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건, 사고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비통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6살에 입양한 딸을, 그리고 그 딸의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태연하게 축제를 즐기러 갔다고 합니다. 성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이 늦은 밤 커다란 포대기를 안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30대 여성도 황급히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차량에 포대기를 실었는데 이 포대기엔 입양한 6살 딸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포천 인근 야산으로 옮긴 뒤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학대하다가 아이가 숨지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 뒤 장소를 옮겨 딸아이의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소래포구 축제에서 입양해 키우던 딸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통해 실종된 딸이 부모와 함께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캐묻자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불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래포구 축제장이라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이가 실종됐다라고 112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시신 유기 혐의로 이들 부부와 또 다른 동거 여성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정말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훌륭한 양부모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자격,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양부모다, 이런 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입양한 딸을 시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한 다음 날 소래포구에서 열린 축제에 태연하게 참가를 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참 가슴이 먹먹하죠. 예. 소래포구에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죠.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죽은 건지는 더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죽고 난 뒤에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아동을 잃어버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소래포구 축제 현장에 간 겁니다. 포천에 묵고 나서 다음 날 소래포구에서 축제가 있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것도 둘이만 가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먼 친척 한 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예.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실종한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는 글까지 올리게 되는데 인터넷에 직접 글을 올렸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남의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자식 같은 그런 심정이 들어서 서로 막 퍼다 나르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발을 동동 부리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매정하게 저버린 이 사람들은요. 그 아동을 결국은 그냥 그 묻은 것도 모자라서 불로 태워갖고서는 이제 묻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6살 된 아동이라고 그러고 3년 전에 입양을 했다 그래요. 두 부부의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기르지도 못할 아이를 입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의 변명을 보게 되면 더 황당하기 그지가 없는데 아이를 일단은 묶어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이 빌미가 잡히게 된 거는 CCTV를 검색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서래포구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아이는 없었던 거가 밝혀지고 나서 결국은 범행의 이 빌미를 잡히게 된 거거든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군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한 그거를 통해서 결국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위가 어땠는지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너무나 끔찍한 범행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6살 딸 아이가 과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차마 방송 규정상 얼굴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상태에서 사망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아이의 얼굴과 모습을 생김새를 다 확인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천진난만하고 누구보다 예쁜 그런 6살 딸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 정말로 막 저도 화가 나서 발언이 잘 안 되는 내시경 칼럼니스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포천 야산에 안매장을 했는데 경찰이 추궁의 끝에 포천 야산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재로 보이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신을 훼손한 건 아니냐.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이 피의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살인한 건 아니고 아이가 어떤 이유로 어쨌든 사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처벌받기가 두려워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워서 안매장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정작 경찰이 그 사건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골은 발견되지 않고 그 불탄 흔적 그리고 죄만 발견돼서 지금 그 DNA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뭐 화난다는 이유로 자기 고객한테 휘발유 부어서 불 지르고 그 사람 사망케 하고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났지만 최근에 아이에 대한 이런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뭐 락스세를 한다던가 뜨거운 물 붓는다던가 뭐 원영이 사건부터 해서 정말 아이 가진 사람들이 차마 그 기사를 읽을 수도 없을 만큼 그 지경에 이르는 그런 학대 사건들이 끊임이 없는데 이번에도 철저하게 이유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심폐소생술을 아이한테 했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다. 부모들의 주장인데 경찰로서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살인한 혐의까지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사람이 변명한 걸 보면 참 정말 완벽할 정도로 심폐소생하다 보니까 죽어버렸다라고 말을 사실 잘 상상을 해놓은 거죠. 창작을 해놓은 거죠. 믿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저는 이번에 그 CCTV 힘이라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됐는데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이 두 부부의 시나리오는요. 지금 이 장면이죠. 완벽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입양을 했다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좀 포용력이 있고 내 자식이 아니어도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역으로 과연 내 자식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 예. 태웠을까? 뭐 기타 등등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아동 권리 장전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아동이라는 것은 선진국가 갈수록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 자식에 대한 국가적인 공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어떤 미래의 큰 자산 아닙니까?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 자산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양해 간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예.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동에 대한 그 권리 장전이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법보다 더 무섭게 좀 만들어놔야 된다 기준을 예. 갖게 됩니다. 이 해당 양부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터넷의 글,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 비가 오고 있는데 혼자 얼마나 무섭게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지 상상하면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부모의 저 절규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끔찍한 기분마저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역시 끔찍한 사건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술을 마신 채 1톤 트럭을 운전했는데 그 뒤에는 고교 후배들 7명을 태운 채였습니다. 화물칸에 말이죠. 결국 추락한 트럭은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 청주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산 수단로에서 A부대 육군 소속 일병이 몰던 1톤 트럭이 길가 표지판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아래로 저렇게 추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저 트럭 뒤 화물칸에 일병의 고교 후배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같이 음주를 했던 상황이었고 7명 중 1명이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났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바로 저렇게 이 트럭 뒤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는 화물칸에 고교 후배들이 술 취한 채 타고 있었고 트럭이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자 6명 크게 다치고 1명이 사망한 사건. 윤태곤 실장님. 저게요. 지금 우리 그림에 나왔지만 예. 큰 사고가 날 뻔한 게 뒷바퀴가 그 콘크리트 방벽 턱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빠졌으면 아예 추락을 했겠죠. 네. 더 사망자가 저렇게요? 많았을 건데. 그렇죠. 딱 저 상황이니까 떨어졌으면 더 큰 사고가 났겠죠. 전 처음에 뭐 아버지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해가지고 휴가 나가지고 이제 부모님 일을 도와주시는 정말 이 훌륭한 청년이다 이렇게 싶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 군대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휴가 나가면 운전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요새도 그래요? 아예 요즘도 그럽니까? 예, 네. 국군의 이제 행동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하지 마라 그러는데 운전한 것도 문제인데 후배들 데리고 술 먹고 그것도 음주운전에 그것도 트럭 적재함에다가 후배들 태워가지고 이게 부모님이 자기 다친 거는 참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다 치고 후배들 부모님들하고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드시겠어요? 이건 참 뭐 군대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음주 단속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한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할 걸 뻔히 알면서 혹은 미성년자들이 뻔히 보이면서도 술을 판매한 식당도 처벌하겠다. 한 명은 군인이고 나머지 7명은 고교생들인데 음주를 했다는 거예요. 술판 식당 조사해야겠지만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필요하죠. 요즘 들어서 그 고등학생들도 렌트카를 빌려갖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가 그 국군의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어제 오늘 해갖고서는 휴가 나온 장병들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이것 말고도 어떤 장병은 또 휴가 나와서 차를 절도해갖고 그 차를 몰고 가다 또 사고를 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결국 모든 일들의 근저가 술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군인 입장에서 군대 입장에서도 휴가 나가는 장병들 대상으로 정신교육 철저히 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오늘 도직구 신문의 3가지 사건 사고 마지막 3번째 사건을 뜯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경주에서 3.0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벌써 456번째의 여진인데 지금 사진을 보시죠. 부산에 있는 4층 빌라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피사의 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저 빌라인데요. 평상시보다 빌라가 한쪽으로 기우뚱 오른쪽으로 2도가량 기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빌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현재 다 대피한 상황이고 벽에는 저렇게 큰, 저 정도면 금이 아니라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멀쩡했던 저 빌라가 최근 계속됐던 경북지방 중심의 지진 직후에 기울었다. 과연 단순한 싱크홀 때문인지 아니면 지진의 여파인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 지인 집이나 이쪽으로 대피했고 그 주변도 다 지금 출입이 통제된 상태라고요? 그렇죠. 저게 단순한 지진의 여파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무서운 거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고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여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노후된 건축물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결국은 저런 만약 건축물들 지진이라든지 혹은 노후된 건축물이 만약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비가 되게 전혀 방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건축물이 넘어지게 되거나 쓰러지게 되면은 거기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자연재해로 따른 위험한 지역을 묶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을 짓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행 강제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아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지진 피해를 계기로 정말 노후된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태곤 실장님 부산 사상구 잘 아는 동네인데 건물이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게 28일부터 30일 사이다. 그러니까 이 지진의 여파가 계속되던 한창일 때 건물이 기울었다. 그런데 지진 때문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또 해봐야 된다. 정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지리를 좀 알죠. 사상구면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해운대 쪽, 경주 쪽 지진 일어난 데하고 좀 거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있다라는 게 그 동네 사람 기준으로 거리가 있는 거지. 그래봤자 수십 킬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또 사상 저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몇 년도 이후에 된 것은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있는데 그 이전의 것들은 없어가지고 더 불안감이 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더 나와야 될 것이 낙후 지역을 중심적으로 그런데 보통 보면은 조금 잘 사는 지역, 목소리 꽤나 있는 사람들 사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보통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기 마련인데 안 그런 지역들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저게 계속 기울거나 뭐 저 균열 틈을 중심으로 붕괴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이제 지진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일이 아니라 그럼 지진 때문이 아닌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더 큰 이야기인 거죠. 예, 사건, 사고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진에 대한 방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제든 남으로 오라. 북군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군인들을 향해 언제든지 남으로 오시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도의 심리전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선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판부터 살펴보시죠. 북한의 붕괴와 기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전포고 아니냐. 박지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 소통에 대한 요구를 북한 정권의 공작으로 치부하는 대통령님의 현실 인식에 탄식이 나옵니다. 김정한 기자께서 외교안보 전문이시니까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적이고 또 일각에서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평가가 엇갈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까지. 왜냐면 중국이 이제 5차 핵실험까지 도발한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어떤 고삐주의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오히려 그 교류를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우리는 이렇게 수용할 의지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인데요. 중국에게 날린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그렇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의 소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통 어떤 대북 변화 내지는 레짐 체인지건 그것이 평화적 통일이건 흡수 통일이건 은밀하고 위대하게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메시지가 과연 북한 군인하고 가장 먼저 따져야 될 점이 첫 번째 이겁니다. 저 메시지가 과연 대상자인 북한 주민과 군인들한테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13년 북한이 형법을 개정했는데요. 우리는 뭐 북한으로 남한의 어떤 DVD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심지어 이 돌직구 쇼에서 나오는 모든 쇼라던가 이것이 주민들이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제되고 있다.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과연 북한 정권의 회의감을 느끼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지 저는 그것이 조금 회의적이고 아마 이런 발언이 이런 선상에는 있을 겁니다. 지난달에 북한의 대량의 어떤 정보 유입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관련한 기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북한에 자꾸 이런 거 주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미국 의회에 제출했고 저는 이런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물밑에서의 조율과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저런 발언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인상마저 주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시나요? 김진 앵커는? 저는 임박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임박했다라고 보여지는 징후를 우리가 딱 얘기를 하려면 북한 내에 개혁적인 급진파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파워를 잡아야 되겠죠. 현재 북한은 개혁적인 급진파가 없습니다. 파워게임이 없다는 거예요. 파워게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당 대회에서도 나타났던 어떤 그 권력표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개혁파들이 있었는데 그때 씨가 다 말라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뭐 갑상파 숙청이라던가 뭐 연안파 숙청이라던가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7차 당 대회를 지난 5월에 열었고 권력을 공고히 해서 자기가 다 잡고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경제 문제도 제대로 잡고 가겠다 해서 북한의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를 또 굉장히 중요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렸어요. 점점 북한이 단단해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내지는 이 권력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물론 그 끝은 있다. 뭐냐 독재 권력이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위시풀 띵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1년부터 8년 동안 재임했던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그 8년 동안 사실 정권을 장악했던 거는 당시 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서 그 네오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신보수주의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관계 대책을 세우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단 둘이서 한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하진 않겠다. 그래서 당시 만들어졌던 게 육자 회담이었습니다. 북미 간에 마주 앉아서 했던 여러 가지 협상들이 실패했다라는 것과 또 부시의 개인적으로 그 김정일에 대한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정과 정책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은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2005년에 9.19 정상 공동 성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당시 네오콘들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외부적인 그 압력, 외부적인 어떤 타격에 의해서 레짐 체인지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부의 어떤 균열 내지 분열을 활용해서 한마디로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을 유도하면서 한마디로 그 민중 봉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이런 그 상황을 유도해서 김정일 정권을 흔들겠다라는 투트랙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로 어쨌든 끝냈죠. 그리고 이제 제2기에 들어서 부시 대통령은 말년에 외교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었고 이라크전과 아프간 전쟁 때문에 외교는 파탄났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자 결국은 이제 북미 대화를 다시 했어요. 그 말년에. 근데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당시 그 정말 강경하다고 하는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판은 당신들은 그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희망을 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는 자리게 아니겠습니까? 기대와 전망은 다르다. 그렇죠. 기대와 전망은 분명히 다른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그 어떤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이 예를 들어 대량 이탈해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 감당할 능력이 정말 있습니까? 오늘 동아일보도 사설을 쓴 것 같은데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핵보다 더 우려하는 게 소위 말하는 급변 사태. 그래서 대량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도 저렇게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좀 대통령 편을 들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제가 돌직구쇼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 넘어오시라라고 저도 말했던 입장이었는데 박상철 교수님, 태용호 공사의 귀순, 태공사의 귀순 하나 때문에 북한 정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고 대노했고 태용호 공사의 귀순 때문에 북한 해외 공관들이 비상에 걸렸고 나도 태공사처럼 한번 들어가 이런 체제의 동요까지 있었던 상황. 그리고 탈북 종업원 10여 명의 대한민국 귀순 때문에 역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추진 성분이 좋은 그들의 마음도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 군 병사의 귀순까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북한 체제의 균열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걸 노린 심리 전략이다.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타나게 한 징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북한의 어떤 권력 엘리트도 그 권력 엘리트의 어떤 조용한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주민들도 과거의 북한 주민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고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발언이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우리 앵커, 우리 김진 앵커 말대로 균형을 철저히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이 마치 선전포고한 것 같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을 했을까 하고 저 실제 그 발언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심하게 했긴 했구나. 물론 국군의 날이긴 행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최종 그 정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면 이미 전시 상황이라는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가정하에 최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남 갈등, 즉 여야권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흠말에 대해서 따르고 혹은 더 나아가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 이제 주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북자 문제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그 탈북자들이 좀 3만 명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탈북한 것이 참으로 내가 자유를 찾아가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진 상황은 더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신중하라는 뜻하기보다도 기획도 고도로 좀 기획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더더욱 대비를 중요한 철저히 것이 하고 저런 발언이 나왔어야 제일 된다. 중요한 것이 다른 건 모르고요.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여당 야당 즉 국민들이 모두 같이 말할 수 있는 시대로 와야지. 과거 군사정권 때는요. 북한 문제라든가 외교안보 문제는 청와대 내지는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요. 앞으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겠다. 그것이 또 자신 있게 안정감 있게 심리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돌직구 신문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문부터 살펴보시죠.
우리나라 대선도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년 넘게 남았는데, 그런데 미 대선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1차 토론회도 생중계해드렸지만 트럼프와 힐러리 간에 굉장한 설전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 포르노 영상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좀 살펴보실까요? 뭐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들이 처음에는 쭉 흘러나오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젊은 영상이 나오고 샴페인을 수많은 미녀들 사이에서 개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게 플레이보이즈가 만든 소프트 포르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플레이보이즈가 만든 영상이다. 그렇죠. 근데 저기서 카메오로 출연을 한 거죠. 네. 저 장면은 5초밖에 없었는데 저 다음 장면에서 이제 다른 출연 배우들이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볼 기회가 없었네요. 예. 지금 돌직구쇼에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여배우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선정적인 그런 모습을 찍은 포르노 영화죠. 포르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왜 화제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어제 전에 들었는데 알리시아 마차도라고 1997년 미스 유니버스로 이게 등극한 세계 최고의 메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과거에 이 미인한테 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거예요. 이 미인이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는 몸무게가 늘었대요. 살이 좀 쪘군요. 유니버스가 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돼지 아가씨다, 하우스키핑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계니까 가정부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라틴계.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 발언을 한 것을 클린턴 후보가 지난 1차 TV 토론회에서 당신 여성 비하 발언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이 오른 트럼프가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모욕한 거 나는 후회 안 한다. 그 여자 과거에 섹스 비디오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근데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그런 섹스 비디오는 없었고 오히려 트럼프가 저런 소프트 포르노 영화에 찍힌 게 이제 오히려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미인 마차도가 조금 살이 칠 수도 있죠,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건데 미스 픽이라고 불렀답니다. 돼지다고 했던 걸 힐러리 클린턴이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에 대한 재비판으로 그것도 새벽 3시 15분에 폭풍 트위트로 난리 났군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널드가 뭐 성비도 있다. 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잘못한 듯이 하더니 이게 사람이 이상한 뒤끝이 있는 게 토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욕할 만이니까 욕했지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 다른 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계속 그 미스 유니버스를 욕하고 그 사람이 또 반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포르노까지 나오고 그래요. 아니 김정환 기자께서 미국 분위기를 잘 아니까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또 연수도 갔다 오셔서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아무리 뭐 포르노 영상이 뭐 자유분방한 미국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만 대통령의 후보가 그런 불건전한 영상에 적극적으로 출연했다. 이거 심각한 결격 사유 아닙니까? 본인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묻힐 뻔했는데요. 저 얘기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승자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제 지인 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랜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활동을 했고 본인도 평생 공화당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에 민주당에 표 던질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프레지덴셜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똑같군요. 그런데 우리 트럼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뭐 백인 고학년 여성들이야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지만 아직 결집한 아주 만만치 않은 표심이 있거든요. 바로 백인 그리고 좀 하류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표심 결집에는 저런 것들이 오히려 동정표가 될 수 있죠.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나리 기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곳곳이 전쟁 상처로 비통한 모습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있는 민간인 구조대원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된 어린 여자아이를 민간인 구조대원이 껴안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저 민간인 구조대원의 목숨도 담보되지 못하는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어린 공주님을 부사일생으로 구해내고 마치 내 딸 같다 라며 펑펑 울고 있는 하얀 구조 헬멧 민간 대원의 저 눈물 때문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저 어린아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면서 울지도 않아요. 구조대원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모습 정말로 가슴이 찡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리아 남의 일이니까 라고 과연 치부하고 무시해야만 하는 일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